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과학 발전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막을 수는 없고 흐름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적절하게 뭔가 좀 현명한 균형점, 해결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논의나 연구는 뭐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그런 논의는 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마이너합니다. 아, 네. 되게 잘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그다음에 연구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대학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오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야 뭐 어차피 이 길로 나섰으니까 내가 감내를 하지만 얘들이 내 밑에서 학위를 따면 취직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공론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생명을 바라보는 창문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 분자적 관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것은 유전자나 DNA가 발견됐기 때문에 열린 창문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줬고 많은 어떤 지식을 줬죠. 그렇지만 생명은 여러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생의 관점에서 뭐 어떤 학자는 심지어 지구 자체를 하나의 어떤 가이아 이론 같은 걸 통해서 지구 자체를 생명체로 봐서 생물권 개념을 제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생명이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자꾸 어떤 미시적인 부분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데에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구 다양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지고 하면서 신종 감염병 막 나오잖아요. 네. 뭐 코로나19 때 우리가 얼마나 뒤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마치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또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연구 다양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걸 접근하는 것을 열어놔야 분자적 접근과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그 이해를 높일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걸 감안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구석에선가는 그런 다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군데로 쏠리면 전부 글로 가지 않습니까? 인공지능하면 전부 글로 가고 네. 또 뭐 예전에 분자생물학 하면 전부 글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연구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다양한 관점과 가치들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결국 이것은 시민사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서 그런 공공적인 영역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또 그런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접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교수님, 그리고 요새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이런 게 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게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고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합성생물학은 아마 크레이그 벤터가 처음 제기했을 겁니다. 크레이그 벤터는 이제 셀러러 게노믹스사라는 이제 회사의 사장 CEO인데 좋게 얘기하면 진취적이고 공격적이죠, 굉장히. 근데 생물을 그야말로 합성해서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네. 지금 당장은 아마 그 단계는 아니고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에 그래서 어떤 치환을 해나가고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제 말을 뭐 합성생물학 또 뭐 인공생명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마치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제는 그냥 뭐 생명을 조작하거나 뭐 이 편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죠. 특히 이제 유전자 가위라든가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을 기존의 GM, 즉 genetically modifying 하는 기술과 이제 분리해서 볼 거냐 아니냐.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이제 그 지식 정치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폴리틱스죠. 왜냐하면 GMO가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 때가 많이 묻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GM 그러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건 새 거야. 다른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어떤 이제 이 갈라치기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인데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뭐 어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과학기술 육성을 뭐 그거는 뭐 60년대 이래로 과학 입국의 어떤 기치는 항상 지속돼 왔기 때문에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그것이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위험한 영역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밀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어떤 이루어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면 이제 물론 지능도 좋지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규제를 되게 지능의 한 영역으로 그러니까 지능법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아주 일부 소수 조항을 가지고 이제 안전이나 윤리 이런 걸 다루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었죠.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배아줄기세포 논쟁이 한참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때 만들려고 했던 게 생명윤리 기본법을 이제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이제 그런 어떤 관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였고요. 어떤 면에서는 과학자들한테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고 그 속에서 마음대로 뭐 샌드박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죠. 사실 이제 저와 같은 과학사회학자나 또는 일부 생물학자들은 과연 이제 합성생물학을 기존의 GM 기술과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명확히 볼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이제 그걸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GMO의 어떤 그런 규제에서부터 벗어나서 이건 전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전혀 기존의 GM 기술에 대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은 그걸 과연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요건 좀 번외적으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린 질문인데 이게 교수님께서 이제 과학사회학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생명을 보는 관점이 이제 정보의 관점으로 넘어가면서 쭉 발생된 일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생명에 관한 것이지만 저희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는 시선도 좀 이제 이 생명을 수치화하는 것과 동시에 좀 많이 바뀌어 온 것처럼 좀 보이는데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현재의 시선과 그다음에 조금 이게 사실 정보로 보면 데이터 숫자로 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흔히 저는 이제 문과 입장에서 흔히 종이 위에 숫자는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선의 변화 같은 것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조망하고 계신지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제 뭐 푸코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통치성 개념으로다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속에서 완전히 하나의 어떤 자산화 돼서 스스로도 이제 자기 어떤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막 지금 다 그렇잖아요. 애들 보면은 주식 투자 안 하는 애들이 없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게 거역하기 어렵죠. 그런 형태로. 그렇지만 이제 사실 최근에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인간의 정체성 문제, 그게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인간스러움 또는 인간성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인간의 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정보 개념이 확산되고 하면서 나오는 어떤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어떤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져 왔던 공동체 개념이 많이 파괴돼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어떤 개인의 문제로 자꾸 돌리는 거죠. 질병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전부 다 개인화한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맞춤식 의료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환원되기 어렵거든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안전망, 어떤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이런 신자유주의와 결합된 과학기술의 개발 양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계속 약화되는 문제점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역들, 그리고 전통적 시스템이 자꾸 약화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령 DNA 같은 경우도 DNA가 어떤 법정 증거로 너무 과도하게 쓰인다. 또는 오늘 뭐 신경과학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신경과학에서 어떤 fMRI 같은 거를 뭐 법정 증거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아주 포괄적인 수사를 해나가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냐를 판단하고 이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자꾸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어떤 DNA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면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이 약화되는 거죠. 거기에 네. 투여됐던 자본이나 거기에 투여됐던 관심, 이런 부분들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즉 사회적 맥락과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교수님 덕분에 제가 생명을 보는, 그리고 현재의 과학기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네. 시간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방송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나 아니면 네. 또 소회 같은 게 있으시다면요? 예, 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학자나 기술자들만의 어떤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런 오늘날 거대한 전체적인 세계 질서나 그 속에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양상, 특히 그런 신자유주의적 양상, 이런 부분들하고 긴밀하게 얽혀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사실 그걸 뭐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그런 사회적인 맥락 또는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윤리나 안전 같은 문제는 계속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 굉장히 구조적인, 안전이나 윤리, 생태, 환경, 젠더, 이런 문제들은 항상 뒷전을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이거는 단순하게 학문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각성을 촉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오늘의 GMOTV 생명공학 고전 읽기는 생명은 어떻게 정부가 되었는가를 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멋진 고전으로 여러분께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